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픈형 멘토링 인프라 데브옵스를 맡은 이은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올해로 한 25년 차 정도 된 개발자 겸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를 하게 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의외로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였습니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하다가 서버 개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데브옵스까지 하게 되는 개발자였고요. 오늘 주된 내용은 아마 저에 대한 약간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게 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질문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게 서버 개발자에서 인프라 개발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커리의 방향성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저를 플랫폼 개발자라고 불러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서버 개발을 하다가 한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한 두세 개 팀이나 한 10명 미만인 회사들도 다녀봤었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인프라 개발자로 어떻게 하게 됐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한 작은 회사들에 있다 보면은 지금은 당연하게 그리드를 쓰고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예전에는 리파지토리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던 회사들을 다녔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G파일로 프로젝트를 통째로 압축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브 버전에 있는 걸로 동기화 한번 하고 라이브러리도 그 G파일 안에 다 넣어서 동기화를 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시작하다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업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서 FTP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직접 전달을 해주죠. 라이브러리 버전도 없고 그냥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다 보면 이게 버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적용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자르 파일의 용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파지토리를 그러니까 아티팩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대. 넥서스 비슷했던 제이프로가 아티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제어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팀 간에 일하거나 이런 생산성도 올리면 효과가 좋겠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를 일하면서 이게 원래 그렇게 일을 안 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게 일을 하려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이제 제 프로젝트를 두 개 띄워놓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던 프로젝트고 다른 하나는 이런 셋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놓고 시스템도 구축해놓고 예전에는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윈도우 서버 같은 거 하나 어디 중앙에 두고 다 같이 개발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 서버에다 배포를 하기 전에 거기다가 넥서스 같은 걸 같이 띄웠던 거죠. 그런 걸 띄우면서 작업을 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도 업로드하게 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고 이거를 조금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 한 3일 정도 바짝 저녁에 한 12시쯤 퇴근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설득도 하고 적용을 했더니 많은 팀들이 그거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별거 아닌데 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당시에는 다 집 파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배포도 사실 FTP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바뀌게 됐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가장 느꼈던 게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긴 하구나. 책들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1970년대, 80년대 이미 생산성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은 책들이 나온 상태였는데 2000년대까지 와서도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하고 있는 그냥 서버 개발자였던 것 같아요.
뭐 아직 플랫폼 엔지니어나 데브옵스나 뭐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거를 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제 경험상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케이스 스터디가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필요로 했던 건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돌렸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걸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WS나 GCP 같은 CSP로 넘어가면서 매뉴얼을 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데브옵스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장애가 났는데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났을 때 가끔 저를 이제 이분들이 부르세요. 불러서 따라가다 보면 요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봐줘 이러면은 저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뉴얼을 정독하는 거예요, 급하게. 이게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고 정독을 하다 보면, 한 정독을 했으니까 한 10번 중에 한 7번 정도 맞은 것 같아요. 7번 정도 맞게 되니까 제가 선택했던 방법에 대해서 회사에서 네가 이런 걸 좀 더 해보면 어때?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회사 내에서 계속 그런 업무를 저한테 요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더 하니까 정보가 저한테 몰려요. 다른 분들도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제가 더 답변을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답변을 찾아주다 보면 어느새 저는 아직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더 몰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외부의 블로그들을 좀 많이 읽고 있고요. 외부 지금 뭐 커뮤니티 활동도 아직도 좀 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데브옵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자들은 제공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인프라 세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인프라 개발자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느끼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신 건데,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책을 많이 보거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남의 코드를 읽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남의 코드를 많이 읽어보는 경험이 저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오픈소스들 코드를 많이 읽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인프라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 엔지니어로서 다른 사람의 코드가 인프라상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작동할지 이런 걸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생기게 된 게 아마 오픈소스들 코드를 많이 읽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오픈소스들을 많이 코드를 읽다 보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엄청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들을 보면서 이런 패턴의 코드들을 작성하는구나, 오픈소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하는구나, 이렇게 고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프라든 플랫폼 엔지니어든 뭔가 오픈소스를 가지고 직접 그냥 구축을 하는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구축하는 게 내 업무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들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픈소스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뭐 그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에선 도움이 되지만, 더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에 갇힌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좀 많이 보긴 해야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오픈 소스들은 이게 모든 피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든지 여기다 덧붙여서 피처들을 쓸 수 있어 정도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피처들이 어떻게 제공해야지 개발자들이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갈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뭐 직접 구매를 하기 힘들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뭐 거기에 보면은 프로덕트 피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정독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 우리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거랑 무슨 갭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제공해야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더 구매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서버 개발자에 대한 커리어는 앞에 권담님과 많이 논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권담님과 많이 논의해보고도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서버 개발자가 인프라와 데브옵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버 개발자로서 인프라 프론트엔드에 대한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춰야 할까요? 이게 인프라나 플랫폼이 고도화로 잘 돼 있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직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을 가잖아요. 스타트업을 가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스타트업들에선 대부분 인프라 구축부터 서버 개발, 뭐 배포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프라를 내가 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아는 건 당연히 도움이 제가 볼 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버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오픈 소스 맨 처음 그냥 설치하면은 기본값이 좀 많이 작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학습하시고, 특히 대용량 트래픽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의 경험을 갖고 계시면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튜닝을 해야지 더 도움이 되는지, 뭐 I/O 기준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될지, CPU 기준으로 튜닝해야 될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버 개발자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 초기화해서, 이게 서버 개발 저도 해보면은 처음 초기 구성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잘 구성된 거 위에다가 이제 코드를 잘 덧대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초기 구성부터 마지막 그 릴리즈까지 쭉 그 프로젝트 이니셜라이저랑 디펜던시 관리, 뭐 CI 실행이나 배포, 그다음에 모니터링은 요즘에 당연히 오픈한 이후에 해야 될 건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보니까,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회 초년생 때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했던 거라서 네트워크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옛날 책을 열어볼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잘 모를 때는 리눅스 맨 페이지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니터링 어떻게 될지들은 요즘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 이 서버 개발자랑 플랫폼 개발자, 인프라나 플랫폼 개발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고객이 누구냐가 좀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이 이제 대외에 있거나 그 비개발자분들이 사용자라면은 서버 개발자라고 볼 수 있고, 산에 있는 다른 개발자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거나 하는 활동을 한다면은 인프라나 플랫폼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브옵스라는 측면이 사실 신입 분들이 시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입보다는 서비스를 좀 많이 개발을 해보시고 그 어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저는 플랫폼이나 데브옵스 개발을 해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 경험상 그랬었거든요. 이게 뭔가 니즈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서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서로 공유할 방법이 없어서 뭐 고민하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넥서스 같은 디펜던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런 게 니즈가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미 그걸 구축하고 한참 운영하던 때에도 그걸 모르고 운영 안 하던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을 많이 좋아하시면 신입분들도 괜찮긴 한 것 같습니다. 예. 문제 해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브옵스를 하셔도 잘하긴 하시더라고요. 뭘 하셔도 잘하실 분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이게 한 우물만 쭉 파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으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얼마나 깊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다양하게 알아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회사는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것들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특정 분야의 완전 전문가가 돼서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둘 다 갖추는 둘 다 어떤 걸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글랏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폴리글랏으로 아키텍처가 되려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먼저 좀 돼야 되겠죠. 폴리글랏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메인터넌스 가능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걸 도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다른 개발자분들한테도 그 랭귀지, 그러니까 폴리글랏을 할 수 있도록 그 랭귀지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회사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더 핵심이 아니라 운영하는 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메인으로 많이 쓰는 언어나 이런 쪽으로 구축하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우한형제들의 옵저비리티를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현재 우한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동일하게 매트릭스나 뭐 로그, 트레이스, 알람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트레이스나 매트릭, 로그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사실 옵저비리티죠. 그 뷰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그 SRE 팀과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요즘에는 좀 ML 같은 걸 도입을 많이 해서 ML 옵스를 많이 한 회사들이 하면서 고민을 좀 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트레이스가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맨 앞에서 발생을 하면은 이거의 루트 코즈 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지를 찾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우한 형제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 단계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데브옵스에서 중앙 관리해야 되는 것과 개발자 주도로 관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나뉘느냐? 이건 회사마다 다른 정책이 있고 좀 다 다른 부분이요. 정답은 없긴 한데요.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게 더 볼 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데브옵스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약간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데브옵스를 해도 괜찮은데 이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뭐 고민을 하고 있던 걸 공유하는 시간 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각 팀에 있는 데브옵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면 내가 다 만들어 주는데 이건 나밖에 몰라. 나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홀로 외롭지 않게 다른 팀들의 서로 다른 데브옵스 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걸 더 개선해 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뭐 DB나 캐시 같은 것들은 전문가 그룹이 없다면은 뭐
있는 게 가장 낫긴 하고, 정 안 되면은 요즘에는 CSP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스타트업 때는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걸 통해서 일단 해결하고,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AWS나 뭐 이런 CSP 업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것 같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는 목표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목표가 같아야 동료들하고 오래 같이 갈 수 있고, 이 목표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서로 다르면은 이게 악유도 많이 생기고, 악유가 많이 생기면 서로 그 악유를 풀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 개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제가 조언해도 되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성장을 꿈꾸는 저도 인프라 개발자이기 때문인데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IT를 배울 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코딩을 잘하거나 뭔가 이걸 하는 사람들 중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서는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책을 일단 많이 읽은 사람이어서,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들, 꼭 자기가 만든 게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